AI 민코인은 다시 또 뜰 거고요. 비트코인을 8, 90%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알트코인을 그래도 좀 경험해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이제 트렌드가 좋으면서도 앞으로 남은 사이클 기간 동안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미란의 투자 사생활, 오늘 신민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인 왕자 신민철 작가님. 네.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이라는 책을 또 최근에 내주셨어요. 네. 코인 하면 뭐 신민철 작가님 많이들 떠올리시죠? 요즘 불러주시는 데가 많았고요. 네, 요즘 이제 좀 가격이 안 좋으니까 이제 네. 슬슬 좀 줄더라고요. 네. 네.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크립토 프레지던트 트럼프 취임 이후 코인 강세장 언제까지 이어지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곳이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서 열받아서 만든 회사인데요. TMTG.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추진한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TMTG CEO가 데빈 누네스라는 사람인데 지난 9일에 트루스파이, 이 트루스파이라는 게 바로 또 TMTG의 금융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브랜드 ETF 상표 등록을 마쳤고 ETF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TF를 발행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대통령이 ETF를 네. 발행한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어떨지 또 트럼프 정권에서 이런 행보를 하는 이유가 뭘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그거 자체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그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어차피 현물 ETF 지금도 많이 있고 특히 블랙록의 현물 ETF가 뭐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미디어 쪽에서 새로운 ETF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영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트러스파이가 비트코인 현물 ETF만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게 뭐 미국 제조업 ETF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ETF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함께 비트코인도 넣었다는 것은 네. 이제 명확하게 미국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하나의 주류 산업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포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조업, 에너지, 비트코인 이 세 네. 가지 관련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그런 어떤 취지로 ETF를 출시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도 뭐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금융시장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따른 어떤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을 주류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이제 ETF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악법을 불렸던 SAB 11 법안이 폐지가 된 거죠. 그 법안이 실질적으로 은행이 비트코인 서비스 하는 것을 막았던 법안인데 그 법안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미국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네. 연준은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어떠한 의향도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네. 그 얘기는 연준도 미국 은행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 이 미국의 국가적인 이득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잘 활용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득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뭐 정치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연준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바로 트럼프 밈코인의 출시였습니다. 오피셜 트럼프가 출시가 됐고 발행 하루 만에 16조 5천억 원이 몰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멜라니아 밈코인도 같이 출시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좀 쏠림이 있다 보니까 뭐 도지코인부터 해가지고 알트코인 쪽에 좀 하락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또 밈코인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비판이 또 역시나 따라서 나왔습니다. 이번 트럼프 멜라니아 여사의 밈코인 출시로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뭐 트럼프 가족들이 벌었겠죠, 당연히. 네. 뭐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코인이 최대로 시가총액이 늘어났을 때가 100억 달러를 넘겼었거든요. 100억 달러요? 네, 그러면 네. 트럼프 전 재산이 70에서 80억 달러였으니까, 네, 근데 그거의 80%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때 최고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트럼프가 평생 동안 벌어들인 전 재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하루 만에 발생을 했었다. 근데 물론 지금 이제 고점 네. 대비 한 마이너스 70, 80%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평가 이익이 많이 줄었겠지만 뭐 이번 사이클 끝에서 다시 올라간다면은 네. 또 전 재산을 능가하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바로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3년 정도였을 거예요. 3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락업이 풀린다 그러죠. 네. 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다 현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번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정치인들도 이런 어떤 뭐랄까요, 대중적인 그런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치인들도 밈코인을 좀 만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근데 가능한 얘기지만 이제 네. 그게 본인의 정치 생명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따져봐야겠죠. 트럼프한테는 득인가요, 실인가요? 트럼프한테도 뭐 득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네. 대통령이 밈코인을 출시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는 뭔가요? 뭐 일단은 자기 팬층이 많이 살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결집력이라든지 가장 큰 건 역시나 돈이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가문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행보라는 점에서 어떤 코인러, 코인 투자자들은 좀 빨리 미국의 정책이 좀 더 본격화되는 걸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게 좀 먼저 돼야 되는 그렇죠. 거 그게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거죠. 트럼프의 뭐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네. 네. 아직은 과연 그 전략적 자산에서 비트코인만 들어갈지 어떤 식으로 전략적 자산을 미국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확보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는 없어요. 네, 지금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자산 그 실무그룹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실무그룹이 이제 창설을 하면서 발족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제1 임무가 국가의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 100% 비트코인만을 확정해놓고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고, 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역시나 뭐 알트코인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이랑 리플과 솔라나 네. 이 정도가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임식에서 비트코인 또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추진은 해나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공식적인 발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구체화된 발표는 아마 뭐 7월 혹은 하반기 내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행정명령에서는 6개월 내로 아마 명시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네. 그러면은 1월이니까 7월 정도가 되겠죠? 네. 그때 반응이 네. 있을까요? 코인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재료 정말로 노출이 될지 연방 정부가 매수를 하는 것을 본격화한다면 당연히 엄청난 반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대규모 매입이라는 수요가 구체화되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다른 국가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누구 하나의 결정만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도 검토에만 지금 반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건 걸 다 보고 나서야 뭐 얘기가 나올 텐데 그리고 나서 뭐 검토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은 아마 내년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힘들지 않을까. 네. 네. 어쨌든 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해서 선점하기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데이비드 sak스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립토 차르라고 전략 불리는 고문이죠. 네. 네, 암호화폐,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임명자인데요. 금융자산이 결국에는 디지털화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것은 과거 아날로그 산업들이 다 디지털된 그런 흐름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가치 창출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크립토 차례가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사점 발견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미국이 암호화폐 패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특히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채권 수요처였던 중국이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사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 채권의 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더 많은 대량의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채 수요처가 없는 상황에서 대량의 국채를 발행을 한다면은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네. 그리고 장기 금리가 폭등을 하겠죠. 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럼 어디에 이제 새로운 채권 수요처가 있는가 봤더니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채권 수요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70~80%는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고, 단순히 달러에 대한 수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우리가 돈을 내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발행을 할 때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만큼 그 스테이블 코인의 1달러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사들이 미국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면 많이 발행될수록 더 많은 미국 채권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확보가 되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도 확보가 될 수 있죠. 일타쌍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 산업 내에서 패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글로벌 자산시장의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에 따른 미국이 얻는 이득은 결국에 이런 달러 수요, 미국 국채 수요, 금리 인하 효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자연히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채권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채권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실질 미국의 특히 장기 채권 수익률 금리는 실질적인 시중 금리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기지나 또는 다른 대출들의 금리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얘네들의 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시중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게 가장 원하는 거죠. 트럼프는 1기 때는 연준을 최대한 압박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했죠. 근데 그 정책은 실패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왜냐면 연준을 압박해봐서 압박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압박해서 기준금리를 내려봐야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3차례 내렸지만은 장기금리는 오히려 올랐잖아요.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기준금리 내려봐야 장기금리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원하는 거는 단기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 하락이, 그게 실질적인 시중금리니까. 네. 그럼 그걸 낮추려면은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끌어와야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네. 많은 코인들이 달러에 패깅되어 있었던 이유는 뭐죠? 달러가 당연히 법정 화폐 가장 중에서 왕이니까. 안전한 그렇죠. 네. 화폐이기 때문에. 위안화로 거래하겠어요? 하시겠어요? 위안화로? 안 할 거잖아요. 자문자답해보면 답이 나오죠. 중국 쪽에서는 그 달러의 패권을 흔들기 위해서 네. 어떤 뭐 오일 쪽에서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좀 거래가 되게끔 한다든지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행동들이네요. 그러면 결국에. 그거 자체는 효과가 네. 있었죠. 실제로 네. 90% 이상의 그 원유가 달러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80%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면은 새로운 달러의 엄청난 수요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면 달러의 수요처가 커지는 것도 있고, 이 트럼프 민코인을 봤을 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가능하겠죠,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구체적인 어떤 규제가 없었던 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게 좀 정식적인 혹은 뭐 제도적인 이런 자산이라는 인식은 없었는데 이제 이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가 도래를 한 거고요. 네. 가상자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없나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혁신금융. 네, 뭐 금융 네. 쪽에서도 당연히 지금 트럼프의 실질적인 가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이 하고 있는 게 디파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 그 금융권은 이미 은행들이 완전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디파이 쪽을 통하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파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거를 주도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금융 파이 중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을 미국이
차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 외에도 채굴 산업도 분명히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더 커진다고요? 더 커지겠죠, 당연히. 오. 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굴 산업도 그대로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굴 산업에 있어서도 현재 미국과 중국이 양대 산맥이고 중국이 예전에 채굴 금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파이를 키워나가면은 채굴 사업에서도 중국을 압도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선점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른 국가들이 뒤늦게 사려고 하면은 훨씬 비싼 가격에 사야만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디지털 자산을 선점했던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은 더 이상 국채 발행이 어려우니 코인을 발행해서 세계적으로 돈을 모아서 다시 그 돈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자금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좋겠죠. 네.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를 좀 했습니다. 자산 유출 우려, 디지털 위안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암호화폐 규제를 단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를 해서 사실 이제 0%까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채굴 비중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최근 있더라고요.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좀 금지한 상황인데 좀 묵인 하에 채굴이 다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불법 자금 세탁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압수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2기에서 이렇게 그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혁신 경쟁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좀 중국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금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뭐 달러 패권을 흠집내기 위해서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제 관세 전쟁에 이어서 미중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승자가 누굴까요? 네, 뭐 중국이 사실 그런 정책을 펼친 거는 뭐 본격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부터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가는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해버리고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니까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받던 돈을 미국 채권을 사주던 그런 시스템을 이제 금을 사는 것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국이 화가 나서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한 걸로 봐도 사실 무방해요. 왜냐면 너네가 더 이상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번 돈으로 우리 채권을 사주지 않을 거면은 관세 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중국보다 어쨌든 미국이 금을 2배 이상 더 가지고 있어요. 네. 뭐 8,000톤대, 3,000톤대 정도로 2배 이상 가지고 있지만 사실 금은 아무도 누가 몇 개 있는지를 사실 몰라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누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걸 다 알거든요. 미국이 20만 개 가지고 있는 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공개가 되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분산 원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부를. 공개된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은 당연히 이제 그거는 한번 밝혀져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밝혀지기 전에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일단 미국과 같은 이런 대규모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갑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근데 금은 어느 창고에서 누가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이 정말 미국이 8,000톤을 가지고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먼저 선취를 하게 된다면 한 가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국이요? 네. 그렇게 될 경우 네. 금의 가격은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은 비트코인 선점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너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 채권 안 사주고 금 사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빅 엿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수와 글로벌
그런 대형 국가들,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쩐의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사이클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막대한 그 국가들의 자금이 몰리는 것이 아닌 이상은 결국은 저는 사이클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이 이제 ETF 그 2004년에 ETF가 출시한 이후로 8년 정도 대세 상승을 했는데 그 중간에서도 사실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1년 정도 하락장이 있었어요. 그럼 비트코인을 치면은 4년 중에 1년 하락장이면 그냥 사이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도 7, 8년 오른 동안 중간에 1년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으로 대입하면 그냥 3년 오르고 1년 하락했다가 다시 3년 오르는 거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조차도 그랬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런 거 없이 영원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겠죠. 네. 네.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 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 1월 넘어서고 취임식 이제 지나면서 그러면서 좀 조정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또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금리 정책,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코인 시장의 조정의 핵심 변수는 뭐라고 보실지 궁금하고요. 네, 하나의 핵심 그 변수가 있지는 않고요. 네. 다양하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과 물가, 이 두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률이 4.1%에서 4.0%로 떨어지면서 네. 고용이 더 강해진 게 확인이 되었죠. 그럼 경기가 강하니까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죠. 물가도 안 그래도 높은데 고용도 강해. 근데 금리 왜 내려요? 그래서 파월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그 부분이 일단은 염려가 되는 거고, 동시에 그러면은 물가라도 하락을 해야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CPI가 지난달에 근원 물가가 3.2%에서 3.3%로 오히려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LA 산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가가 계속해서 강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 없겠죠. 그러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원래 2차례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는 하반기에 가서야 한 차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금리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전망치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 그 중에서도 관세 관련 정책이 가장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금리, 관세,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아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디지털 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비관론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니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 2023년 초부터 해서 비트코인 지금 2년 동안 500%가 올랐고요. 금은 70%가 올랐습니다. 뭐가 인플레이션 방어가 됐나요? 금값 요즘 진짜 많이 올라서 그게 70% 오른 거고 비트코인은 와. 500%가 올랐습니다. 역시 이 코인 사이클의 어떤 그 조정장에서의 그 선취임에는 굉장한 수익률을 가져다 주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당장의 가격만 본다면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더 클 수밖에 없죠. 몸집이 금이 비트코인이 한 8배가 되는데요. 네, 당연히 비트코인이 몸집이 훨씬 작으니까 변동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네. 금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지더라도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더 클 거예요. 왜냐면 금은 한방충에 못 팔잖아요. 한밤중에 금은방 다 닫는데 어디 가서 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한밤중에 뭐 어디서 뭐가 터졌다 그러면 바로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로 현금화해서 통장으로까지 쓸 수 있죠. 네. 주식은 만약 미국 주식 한밤중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최소 3일은 걸리죠. 주말 껴있으면 5일까지 걸리죠. 근데 비트코인은 1분 만에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황금성이 모든 자산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뭔 일이 터졌을 때 그 호재와 악재에 반응하는 속도가 그 어떤 자산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금과 같아진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반응이 더 민감할 거예요. 네. 디지털 금이라는 어떤 자산적인 지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쵸. 다만 변동성은 그건 비트코인의 역시, 특성이에요. 네, 특성상 네. 이 코인의 특성상 비트코인의 어떤 고유한 특성상 충분히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역시 또 반대로 봤을 땐 또 기회니까요. 그렇죠. 기회이면서 또 네.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인 거죠. 네. 주식 시장 닫혀 있을 때는 주식은 거래를 못 하지만
비트코인은 1년 365일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니까 항상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뭐 며칠 동안 보관했다가 며칠 후에 3일 후에 지급, D-3일 후에, D+3일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죠. 검열하는 주체도 없고 통제하는 주체도 없어요. 그리고 금처럼 실물 가지고 와서 거래할 필요도 없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1초 만에 거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트코인의 뛰어난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냥 단순히 변동성이라는 측면만 봤을 때는 단점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최대의 장점이자 특성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네. 최근에 비트코인 미래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에 이어서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치가 10년 안에 영원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한 사람이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나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캐피털 리즌트라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교환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실질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는 쓸모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고 하워드 막스 또 역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성 화폐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었더라고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시각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그 사람들의 뭐 의견이야. 누구나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은 그런 사람들을 모두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워런 버핏이죠. 전 세계 비트코인을 모두 줘도 20달러에도 안 산다고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버크셔 회사의 몇 배죠. 이제 조만간 이번 사이클 지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도 넘을 겁니다. 지금도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네, 이번 사이클 이제 몇 달만 지나도 그런 얘기를 했던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도 비트코인이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은 애당초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 15년 동안 그 영원 무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배웠던 경제학에 비트코인은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점이죠. 알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반응이 좀 어떤가요? 네, 책이 이제 나온 시점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네. 조정이 길어지고 알트코인 시장이 특히나 타격을 입으면서 최근에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알트코인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트코인의 정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또 매수 시점 같은 경우에 과거 패턴상 3가지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책에 있더라고요. 알트코인 정의와 매수 타이밍 잡는 법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말의 그 알트 자체가 얼터너티브라고 해서 이제 대체 대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뭘 대체하겠어요? 비트코인을 대체하겠다고 나온 거죠. 비트코인 왜 대체하느냐?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인데 15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이 뛰어나지는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최신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그런 새로운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도 큰 알트코인도 마이너스 30-40%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작은 알트코인은 뭐 하루 만에 흔히 말하는 반토막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신 네. 그만큼 오를 때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작은 알트코인은 뭐 5배, 10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도 오르곤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90%였다가 본전 가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변동성의 특성을 생각을 하셔서 알트코인의 진입 시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알트코인이 정말로 강력하게 오르는 것은 이제 사이클의 초후반입니다. 자세한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 책을 보시면 좋겠고 빠르게 들어가면 빠르게 들어갈수록 보상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간다는 말씀은 뭘까요? 완전한 불장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완전한 불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알트코인의 하락이라고 하면 10% 20%가 아니에요.
기본 3, 40에서 많으면 50% 이상입니다. 네. 그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121선 깨도 상관없나요? 그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툭 치면 툭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네. 네. 지금 코인장에 어떤 정말 강력한 절정의 불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아직 오는 거죠. 네, 네.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한 이후 첫 번째 그 메이저 주정을 끝낸 다음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한 게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니까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지금 1월부터 12월 말부터 벌어지고 있는 현재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끝났어야 정상인 타이밍인데 이제 너무 강한 고용이랑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이게 길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뭐 시기가 변동되는 건 사실 완전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끝나는 시점 정도부터 비트코인이 정말로 강력한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고점을 쳤을 때 이후 한 뭐 1년 정도 보실까요? 그거는 이제 매 사이클마다 정확한 타이밍은 다르고요. 네. 한 올해 저는 말 정도까지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코인장의 불장 같은 경우는 올해의 봄, 여름 지나고 한 가을 정도까지, 가을, 겨울 정도까지는 좀 하반기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최근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알트코인 쪽의 트렌드를 파악하자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AI나 민코인 같은 코인들은 원래도 이제 대부분 중소형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알트코인 조정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선전하고 있는 코인들이 이제 레이어 1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그나마 좀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가격 방어가 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알트코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네. 또 다른 트렌드는 없을까요? 일단은 저는 암호화폐 그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한 사이클 동안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있기 전에 있었던 트렌드가 결국은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민코인은 다시 또 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그 기조 자체가 친암호화폐 기조로 바뀌기 때문에 SEC가 기존의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 증권서 시비를 걸면서 많은 암호화폐들을 알트코인들을 핍박을 했다면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증권성 시비에 크게 휘말렸던 뭐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리플 관련해서 소송 그 자료를 4월 정도까지, 4월 중순 정도까지 마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그 SEC 사이트에서는 이 리플 소송을 삭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이번 폴 애킨스가 이제 다음 의장 후보인데 네. 취임을 하게 되면 아마 리플 관련 소송은 거의 취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또 반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일정들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도록 하고요. AI 민코인 그리고 리플 솔라나 이렇게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태초마을로 돌아갔다. 태초마을이라는 용어 좀 익숙하신가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뭐 저는 그런 용어를 딱 쓰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좀 해본다면은 매수해 볼 만한 코인과 덜어내야 할 코인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자면 네, 덜어내야 할 있을까요? 코인이면 사실 매수를 했으면 안 되죠. 네, 근데 만약에 실수로 매수를 했다면은 네. 수익률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포트폴리오로 저는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알트코인은 정말 불장이 왔을 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번 사이클 내에서 5배, 10배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뭐 80%, 90%였던 계좌조차도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서는 안 됐을 코인이었으면은 불장이 오더라도 별로 못 오르고 이대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회복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거니까 수익률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AI 밈코인 중에 대장주를 봐야 되나요? 꼭 대장주이기보다는 일단은 그 암호화폐 가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번 사이클의 전체 가격 추세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추세 자체가 우상향에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우하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봉으로 보나요? 뭐 주봉, 월봉? 뭐 사실 뭘로 보도 이번 사이클 전체로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죠. 이번 사이클 전체를 봤을 때 어쨌든 그 상승과 조정의 그 골은 깊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방향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리플과 솔라나 중에서는 리플이 더 탄력적이었거든요. 솔라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솔라나 7달러부터 240달러까지 갔으니까. 최근에 한 트럼프 근데 트럼프 당선 당선 이후에는 이후에는 그때는 리플이 잠깐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까지 한 번에 다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솔라나는 좀 주춤했는데 현 시점에서 좀 비중 조절을 한다면 뭐 조언 주실 게 있으신지 아니면 똑같은 비중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모르시면은 그냥 똑같은 비중이 가장 좋고요. 네.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일수록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리플?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네, 아마 네, 배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뭐 리플이랑 솔라나 정도면은 시가총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왔다 그 갔다 하고 정도면은 있군요. 네, 그냥 네.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자산 시장의 승자가 바로 좀 코인이라고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또 자산 시장의 패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부동산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인 불장의 어떤 진입 기회가 지금 올 상반기 현재부터 있을 수 있다고 보셨고 매도 시점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진짜 이거 되게 신경 쓰이실 거예요. 사이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가님은 계속 보유를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요? 네. 아니요, 저는 사이클 후반에 많은 물량을 덜어낼 많은 물량 예정입니다. 네. 덜어내세요? 네. 네. 덜어내고 또 현금화했다가 다시 또 진입하시나 그렇죠. 봐요. 네. 언제 팔아야 될까요? 정확한 고점은 고점 네. 신호들을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올 4분기 몇 월 며칠에 날씨를 맞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네, 지금 미리 알 수는 없고 다만 사이클의 일반적인 길이를 생각해 봤을 때는 네.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민철 작가님은 스스로 코인의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세요? 사이클 투자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이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전액을 다 사고 파는 것은 아니고 네.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혼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을 타고 싶으신 분들 알트코인의 비중 내가 코인 이만큼 투자한다. 전체 비중에서 알트코인의 비중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완전 초심자라면 저는 10%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는 여러 번 뭐 책에도 썼고 뭐 이렇게 촬영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공격적이라도 비트코인이 50%는 있어야 한다.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를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아예 없으신 분이 훨씬 많아요. 알트코인 100% 심지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코인 100%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지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립토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지난 올해 1월 20일부터였습니다. 이 4년 임기가 있어요. 이 기간에 코인 사이클에 과연 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 네. 비트코인은 자신만의 사이클을 계속 할 건데 다만 이번 사이클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두 개 사이클에 이제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큰 변화는 오히려 이번 사이클보다 다음 사이클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코인 얘기를 제가 좀 다루다 보니까 코인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으시거든요. 작가님 어떠세요? 주변에 또 많은 새로운 뭐 구독자라든지 또 다른 채널 나가시면 많이들 만나시잖아요. 아직 코인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 아예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딱 해보고 싶다. 신민철 작가님은 초심자에게 과연 어떤 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일단 뭐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초심자라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80~90%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알트코인을 그래도 좀 경험해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이제 트렌드가 좋으면서도
앞으로 남은 사이클 기간 동안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리플과 솔라나가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내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코인들인데요. 리플, 솔라나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코인의 맛을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